지금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6,800만 명이 물 한 잔 없이 버티는 최악의 재난이 진행 중입니다. 40년 만의 가뭄으로 하루 21시간 정전이 이어지고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마저 멈춰 서고 있는데요. 이 위기 앞에서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프리카 정상 25명이 동시에 한 나라로 향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선택이 즉흥적인 연민도 보여주기식 외교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는 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한국을 택했을까요? 이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 뒤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끝난 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국제뉴스 기자로 20년을 일했지만 오늘은 인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광장에는 4,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전 6시에 시작된 물 배급은 4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죠. 기온은 섭씨 42도를 넘겼고 그늘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빈 물통을 들고 한 발짝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인다고 해도 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카메라를 들자 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20리터짜리 물통을 머리에 이고 있었고 옆에는 8살쯤 된 아이가 작은 물통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죠. 아이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41일 전부터요. 41일. 한 달 반 동안 이 도시는 하루 1인당 15리터도 안 되는 물로 버텨왔던 겁니다. 유엔이 말하는 최소 생존 기준은 50리터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 3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반대편에는 임시 의료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죠. 안에는 탈수 증세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 2명이 60명이 넘는 사람을 동시에 돌보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200명 정도요. 간호사는 대답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꽂고 체온을 재고 다음 환자를 불렀죠. 이곳에선 대화보다 속도가 중요했으니까요. 텐트를 나오는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텐트 입구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환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전쟁터와 난민촌을 취재해왔지만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켜자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6,800만 명. 남부 아프리카 5개국에서 동시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어요. 짐바브웨,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모잠비크. 5나라가 같은 날 국가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내려봤습니다. 카리바댐 수위 8%, 빅토리아 폭포 유량 92% 감소, 잠베지강 상류 48일 무강우. 숫자는 명확했어요. 이건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40년 만에 최악 가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다시 광장을 봤습니다. 줄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나오기를, 비가 내리기를,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현지 구호단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륙 전체가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광장을 천천히 담았죠. 이건 동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광장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렌즈 안에는 물통을 든 아이의 빨간 손이 보였고 어머니의 굳은 표정이 보였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재난을 취재했지만 해결책을 본 적은 거의 없었죠. 회의장에서는 약속이 나오고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물이었고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리바댐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서 북쪽으로 220km.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걸친 이 댐은 과거 남부 아프리카 전력의 40%를 책임지던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48일 전까지는 그랬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이 멈췄습니다.
물이어야 할 자리엔 갈라진 흙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댐 관리소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현재 수위는 8%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터빈은요? 멈췄습니다. 40% 아래로는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8%. 그 숫자는 곧바로 결과를 의미했습니다. 가동률 0%. 짐바브웨 전력의 83% 마비.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정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21시간입니다. 하루 21시간. 이 나라는 하루 3시간만 살아있고 나머지 시간엔 멈춰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겨우 3시간 동안만 전등을 켜고 냉장고를 돌리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댐 아래로 내려가자 강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햇빛만 쏟아졌고 물은 없었죠. 과거 이곳을 흐르던 잠베지강은 이제 돌과 흙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하랄레 중앙병원 지금 취재 가능? 저는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하랄레는 댐에서 310km 떨어진 곳이었죠. 도로를 달리는 내내 신호등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중앙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발전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굉음이 복도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저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3시간만 합니다. 그럼 응급 환자는요?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응급도, 순서도, 시간표도 전기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병실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고 에어컨은 당연히 꺼져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 위에는 10살쯤 된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연결돼 있었지만 모니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아이의 어머니는 종이 부채로 아이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손목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찍는 게 사실을 전하는 일인지 선을 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없었죠. 병원을 나왔을 때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신호등은 꺼져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어요. 전기가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리엔 그늘을 찾아 모여 앉은 사람들만 보였죠. 저는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카리바댐 수위 8%. 하루 21시간 정전. 병원 수술 3시간 제한. 숫자는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물도 없고 물이 없으면 전력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화면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아프리카 정상 25명 서울 방문 예정.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장 사진과 함께 화려한 문구들이 나열돼 있었죠. 이 장면도 이 숫자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수십 번의 정상회의를 취재했어요. 회의장은 항상 화려했고 발표는 항상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또 하나의 회의, 또 하나의 선언.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도시는 이미 멈췄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아마 또다시 미래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정상 25명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건 취재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비행기는 14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6,800만 명 물 부족. 카리바댐 수위 8%. 하루 21시간 정전. 숫자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였습니다. 공항은 밝았고 전광판은 꺼진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하루 21시간 정전이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은 코엑스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죠.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코리어 마이너스 애프러카 서머시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는 자료집이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집 한 권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보였어요. 총 지원 규모 240억 달러.
저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이 업계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24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32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죠. 수자원 인프라, AI 정수 시스템, 담수화 플랜트, 수력 발전 현대화. 화려한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발표구나.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어요. 유럽의 원조회의, 미국의 개발 포럼, 중국의 인프라 투자 선언. 회의장은 항상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면 달랐죠. 저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연단이 설치돼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프리카 각국 대통령들이 앞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죠.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물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2030년까지 완료 예정. 2030년. 지금으로부터 6년 뒤였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6년이면 충분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그저 먼 미래를 말하는 외교적 수사일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손을 들었죠.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 에단 밀러입니다.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질문했어요. 2030년은 6년 뒤입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온 현장에서는 오늘 수술이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단계적 이행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다. 첫 사업은 올해 안에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올해 안이라는 말도 단계적이라는 말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각국 대표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240억 달러. 2030년 완료. 올해 안착수. 숫자와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시연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연? 회의장에서는 발표만 있었습니다. 시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차에 올랐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또 하나의 외교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취재해온 지난 20년이 전부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정전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어제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연 준비 완료. 내일 오전 10시 출발. 그 남자를 따라갔던 택시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멈췄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거였죠.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촬영한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죠. 회의장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저는 멈췄습니다. 자료집 표지 사진이었어요. 코리어 마이너스 애프리카 워터 파트너십 2030이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AI 기반 수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AI 수자원 통합 관리. 단어 하나하나는 익숙했지만 이 조합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조식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노트를 펼치고 지난 20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 케냐 나이로비. 유럽 컨소시엄이 5억 달러 규모의 정수시설을 발표했었어요. 회의장은 화려했고 케냐 대통령은 감사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취재했죠. 3년 뒤 저는 다시 나이로비로 갔습니다. 그 정수시설은 절반만 완성된 채 방치돼 있었어요. 콘크리트 건물만 서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지 담당자에게 물었죠. 왜 멈췄습니까? 운영 인력이 없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없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지었지만 돌아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건물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최신 역과 장비들이 비닐로 덮인 채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배관은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파견됐던 기술자들은 2년 전에 모두 철수했고 현지 직원을 고용할 예산은 없었죠. 그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러 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2015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중국이 6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기공식을 취재했어요. 탄자니아 장관은 에너지 자립의 시작이라고 말했죠. 4년 뒤 발전소는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은 30%였어요. 송전망이 부족했고 배전 시스템이 낡았습니다. 발전소는 돌아가지만 전기는 도시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2019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미국이 3억 달러 규모의 식수 공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신 역과 시스템이 도입됐고 저는 그 개소식을 취재했어요. 2년 뒤 시스템은 멈춰 있었습니다. 필터 교체 부품이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어요. 현지 주민들은 다시 강물을 길어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발표는 있었다. 건물도 지어졌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제가 배운 건 그거였습니다. 원조는 회의장에서 발표되고 현장에서는 멈춥니다.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고 시설은 있어도 기술이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프리카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수시설을 운영할 엔지니어가 없었고 수력 발전소를 관리할 기술자가 없었어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비용이 너무 높았고 현지인을 교육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시설은 지어지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1시간 뒤면 뭔가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제 택시가 멈췄던 곳은 경기도 화성이었어요. 서울에서 50km 남짓 떨어진 곳이었죠.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화성시 어디쯤 가시나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건물 아십니까? 아, K-워터 연구센터요. 알죠. 택시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택시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K-워터 AI 수자원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고 주차장에는 버스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었어요. 어제 회의장에서 봤던 얼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도 함께였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비가 저를 막았습니다. 출입증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자증을 보여줬어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전 등록된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영국 로이터 통신 기자입니다. 어제 회의장에도 있었어요. 경비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한 남자가 나왔어요. 어제 전화 통화를 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에단 밀러 기자님 맞으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질문하신 거 기억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는 대형 스크린과 책상들이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거대한 시설이 보였어요. 은색 파이프들이 연결돼 있었고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죠. 저는 박재훈입니다. 이 시스템의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시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뭘 보여주실 건가요? 박재훈은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AI 정수 시스템입니다. 사람 없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 없이요? 완전히 자동이란 뜻입니까? 네. AI가 수질을 감지하고 약품 투입량을 조절하고 필터를 관리합니다. 사람은 주간 점검만 하면 됩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이론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약속을 20번도 넘게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다 멈췄습니다.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실패 사례들을 전부 연구했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대신 일해야 한다는 걸 처음부터 전제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슬로건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오늘 죽고 있는데 회의장은 6년 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사람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재훈이 손짓으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짐바브웨 대통령, 잠비아 대통령, 케냐 대통령. 어제 회의장에서 봤던 얼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행원들과 통역관들도 함께였죠. 저는 뒤쪽 구석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박재훈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죠. 먼저 기존 정수시설의 문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로축은 운영비용, 가로축은 시간이었어요. 선은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통적 정수시설은 24시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질 측정, 약품 투입, 필터 점검. 모두 사람이 합니다. 박재훈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숙련 인력 1명 고용에 월 3,000달러가 듭니다. 시설 하나당 최소 12명이 필요하니 연간 43만 2천 달러입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43만 2천 달러. 한국 돈으로 5억 7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설은 멈춥니다. 박재훈의 말에 짐바브웨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나이로비를 떠올렸습니다. 5억 달러를 들여 지은 건물. 2년 만에 철수한 유럽 기술자들. 비닐로 덮인 장비들. 그 담당자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러 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 동안 목격한 현실이었죠. 저희 시스템은 다릅니다. 박재훈이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AI가 모든 걸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센서가 수질을 감지하면 알고리즘이 필요한 약품량을 계산하고 자동으로 투입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설 내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파이프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센서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질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시스템이 알아서 조정합니다. 필터 막힘이 감지되면 역세척을 자동 실행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데모 영상일 수도 있었어요. 미리 촬영한 걸 보여주는 거라면 얼마든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죠.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들렸지만 사람 목소리는 없었어요. 중앙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유입 수질 탁도 38NTU, pH 7.2. 음용수 기준은 탁도 1NTU 이하, pH 6.5에서 8.5 사이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 AI가 응집제 투입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3초 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pH 투입 15mg 리터. 동시에 한쪽 탱크에서 액체가 파이프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미국 프로젝트도 처음엔 이랬어요. 깨끗한 시설, 최신 장비, 완벽한 시연. 하지만 2년 뒤 필터는 막혔고 부품은 없었고 기술자는 떠났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침묵이었죠. 이번도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다를까요? 짐바브웨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박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긴급 상황엔 수동 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 운영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고장나면 시스템이 자가 진단합니다. 문제가 감지되면 알림을 보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가 진단, 자동 알림. 케냐 대통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작동합니까? 전력이 불안정한 곳에서도요?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기본 장착합니다. 24시간 정전이어도 72시간은 자체 전력으로 돌아갑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태양광 패널 쪽을 촬영했어요. 잠비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시설 하나당 건설비 200만 달러. 연간 유지비 8만 달러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8만 달러는 아까 들었던 43만 2천 달러의 5분의 1도 안 됐어요. 인건비가 거의 없으니까요. 박재훈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재훈이 저를 봤어요. 정상들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시스템 지금 여기서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현장은 다릅니다.
먼지, 열, 불규칙한 수질.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박재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했습니다. 어디서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년 동안 15개 지역에서 실증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아직입니다. 그래서 첫 사업이 중요합니다. 박재우는 솔직했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어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절대 안전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항상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문제없다, 성공할 것이다, 혁신적이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박재우는 달랐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장을 위해 만들어진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건 최첨단이 아니라 현장용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탁도는 38에서 12로 떨어졌고 pH는 7.2로 안정됐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시스템은 스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취재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사람을 전제로 했어요.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예산이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시스템은 멈췄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였습니다. 나이로비의 빈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다르에스살람의 멈춘 발전소가 생각났어요. 아디스아바바의 막힌 필터가 기억났죠. 그 모든 실패는 같은 이유였습니다. 현장엔 사람이 없는데 시스템은 사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반대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춰 기술을 만든 거였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고. 어쩌면 제가 20년 동안 봐왔던 패턴이 이번엔 깨질 수도 있겠다고. 어쩌면 회의장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고. 그 생각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두려웠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제가 품어온 냉소는 정당했던 걸까요?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모니터를 한 번 더 찍었어요. 숫자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통역관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수행원들은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파이프, 변화하는 숫자들. 모두 제대로 녹화돼 있었어요. 그때 짐바브웨 대통령이 박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박 책임자님. 짐바브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한국어로 옮겼죠. 우리나라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박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2개월 안에 팀을 보낼 수 있습니다. 2개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203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케냐 대통령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댐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리바댐처럼 수위가 낮아졌어요. 수력 발전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댐 관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수위 예측, 방류 조절, 발전량 최적화. 모두 AI가 합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박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댐 시스템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저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국가 원수가 일정을 바꾼다는 거였어요. 회의 참석보다 이 시스템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박재훈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대답했어요. 내일 오전 가능합니다. 케냐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비아 대통령도 다가왔습니다. 담수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인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담수화 플랜트도 개발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AI 에너지 관리를 결합했어요. 비용은요?
기존 방식보다 30% 낮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은 수행원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외교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찍는 악수 사진, 기념 촬영,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협상이었습니다. 국가 원수들이 직접 질문하고 일정을 바꾸고 조건을 확인하고 있었죠. 보츠와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박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양어성 차관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자율은 0.01%에서 2% 사이, 상환 기간은 최대 40년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0.01%. 거의 무이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상환이라는 건 한 세대가 지나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거치 기간은 10년입니다. 처음 10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됩니다. 보츠와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운영권 이양이나 자원 개발권 같은 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시설 소유권은 귀국 정부에 있습니다. 운영도 귀국이 합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운영권 없음. 소유권 현지 정부. 지난 20년 동안 제가 본 원조는 달랐어요. 유럽은 운영권을 요구했고 중국은 자원개발권을 원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동맹을 조건으로 걸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미비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한국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의도는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공 사례요? 네.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이익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조건은 실제로 관대했고 아프리카 정상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모잠비크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현장 조사 후 6개월 안에 첫 시설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2030년이 아니라 6개월이었어요. 짐바브웨 대통령이 박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업지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박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댐 시스템 보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현장 조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통역관이 그 말을 한국어로 옮겼을 때 박재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관계자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짐바브웨 대통령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저는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이건 외교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 요청이었어요. 회의장의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더 이상 약속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원했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표가 아니라 시연으로, 2030년이 아니라 6개월로. 저는 노트를 덮으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외교 사진이 아닙니다. 구조 요청입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버스로 향했습니다. 정상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오늘 자기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린 건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목을 쓰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수백 개의 원조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억 달러 아프리카 지원 발표, 수자원 개발 약속, 인프라 투자 선언. 하지만 오늘 본 건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은 하나도 없었죠. 도로에는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신호등은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있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죠. 이자율 0.012%,
상환 40년. 거치 기간 10년. 운영권 없음. 소유권 현지 정부. 숫자를 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2년 탄자니아. 중국이 6억 달러 규모의 항만 건설 차관을 제공했어요. 이자율은 6%였고 상환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죠. 항만 운영권 99년, 주변 토지 개발권 50년. 저는 그 계약서를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 관계자는 말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2015년 케냐. 유럽개발은행이 4억 달러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이자율은 4%, 상환 15년. 조건은 환경규제 준수, 인권 개선 프로그램 이행, 분기별 보고서 제출이었어요. 케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데만 직원 5명이 필요합니다. 정작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요. 2018년 에티오피아. 미국이 3억 달러 무상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무상이었으니 돈을 갚을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미국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미국 장비를 사용하고 미국 기술자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장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3억 달러 중 2억 달러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는 건 1억 달러예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모든 원조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운영권, 자원, 정치적 동맹, 시장 접근권.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는 게 국제 원조의 규칙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0.01% 이자는 사실상 무이자였어요. 40년 상환은 두 세대가 나눠서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운영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빌려주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저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240억 달러 아프리카 물 지원 발표.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이 제목은 다른 나라 원조 기사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죠.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사람 없이 돌아가는 AI 시스템. 짐바브웨 대통령의 요청. 케냐 대통령이 일정을 바꾼 장면. 0.01% 이자율. 40년 상환 조건.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조가 아닌 시스템을 보냈다. 손을 멈추고 문장을 읽어봤어요. 좀 더 나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저는 일주일 전 광장을 떠올렸습니다. 4,500명이 줄을 서 있던 곳. 물통을 든 8살 아이. 부채질하던 어머니. 멈춘 병원. 그리고 오늘 봤던 모니터 화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 변화하는 숫자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장은 6년 뒤를 말했지만 현장은 오늘 물이 필요했어요. 발표는 2030년을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개월을 말했습니다. 2개월 안에 조사팀을 보낸다고 했어요. 내일 댐 시스템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조건입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원조를 의심했어요. 발표를 불신했고 약속을 냉소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죠. 기자는 의심해야 하고 검증해야 하고 진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봤어요. 국가 원수가 일정을 바꾸는 걸 목격했습니다. 0.01% 이자율을 확인했죠. 물론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면 정말 작동할까요? 3년 뒤에도 돌아갈까요? 10년 뒤에는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시도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보여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제가 2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관대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사 본문을 쓰기 시작했죠. 일주일 전 나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6,800만 명이 물을 잃는 장면을 목격했다. 오늘 나는 서울에서 그 해답의 가능성을 봤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계속 이어졌어요. 카리바댐 8% 수위, 21시간 정전, 멈춘 병원. AI 시스템 자동 운영 0.01% 이자.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돈을 보낸 게 아니다. 작동 가능성을 보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아프리카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읽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담은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냉소가 아니라 가능성을,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실패가 아니라 시도를 쓰고 있었어요. 그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어딘가에서는 시스템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사람 없이도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14시간을 날았어요. 창밖으로 대륙이 보였습니다. 광활한 땅, 구불구불한 강, 드문드문 보이는 도시들. 하라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더위가 느껴졌어요.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죠. 도시는 일주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꺼진 신호등, 문 닫은 상점, 그늘에 모여 앉은 사람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AI 정수 시스템 설명서, 계약 조건 요약본, 박재훈의 명함. 그리고 제가 쓴 기사 출력본.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시 나왔습니다. 중앙병원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전 제가 취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여전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응급실로 갔어요. 일주일 전 봤던 의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헤드랜턴을 쓰고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왔던 기자입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수술 시간 물어보셨죠? 네. 오늘은 다른 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AI 시스템 설명서를 펼쳤어요. 이 시스템 실제로 봤습니다. 한국에서요. 사람 없이 돌아갑니다. 의사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비 200만 달러, 연간 유지비 8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0.01% 이자로 빌려줍니다. 의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0.01%요? 네. 40년 상환 10년 거치입니다. 의사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병원에도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물 문제가 해결되면 전력도 함께 해결됩니다. 정수시설과 수력 발전을 같이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돌려줬어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 봤습니다. 작동하는 걸 봤어요. 병원을 나와 저는 광장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전 4,500명이 줄을 섰던 그곳이었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햇빛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의 시스템이 여기 온다면 이 광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줄을 서지 않아도 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기사 반응 좋습니다. 후속 취재 가능합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장 변화 추적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다시 광장을 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 봤던 구호단체 직원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취재 중입니다.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시작됐습니다. 시도요? 한국이 2개월 안에 조사팀을 보냅니다. 6개월 안에 첫 시설을 짓는다고 했어요. 남자는 눈썹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짐바브웨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고 한국이 승낙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바라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도 곧 물을 받을 수 있겠네요. 희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아프리카 물 계약 현장 조사 시작. 본문을 쓰면서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밝은 불빛, 작동하는 시스템, 변화하는 숫자들. 그리고 오늘 본 하라레의 모습. 꺼진 신호등, 긴 줄, 기다리는 사람들. 두 장면은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이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조사팀은 2개월 안에 짐바브웨에 도착할 예정이다.
카리바댐 수위, 수질 상태, 전력 인프라를 점검한다. 6개월 뒤 첫 AI 정수시설이 착공된다. 손을 멈추고 문장을 읽었어요.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스템을 받고 조건을 확인했고 대통령의 요청을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가능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읽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다른 종류의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실패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작동할까요? 3년 뒤에도 돌아갈까요? 사람들은 정말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시도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팀을 보내고 시설을 짓고 시스템을 가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라레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였습니다. 6개월 뒤일 수도, 1년 뒤일 수도, 3년 뒤일 수도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기록할 거였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약속부터 실행까지, 발표부터 작동까지. 20년 동안 실패를 취재했다면 이제는 가능성을 기록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광장으로 갈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을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스템에 대해 들어봤냐고, 변화를 기대하냐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거였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가능성을 믿는 것.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선택이 우연도 보여주기식 외교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한국의 선택은 이제 실행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